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 전망을 내신 김광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고 있으니까 검찰 조사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름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요새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제가요? 예, 표정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집 밖을 잘 나갑니다. 집 안에 안 있고. 그런데 지금 첫 문구가 스태그플레이션 2024 이렇게 돼 있어서 맞아요. 지금 표정과 다르게 네. 되게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이미 예. 왔습니다. 벌써요? 네,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네. 살아가고 있어요. 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예. 이게 경기 침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나쁜 놈도 있고 이런 나쁜 놈도 있고. 경기 침체도 여러 가지 나쁜 놈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의 모습 중에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뭐 물건 사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다, 뭐 갈비탕이 얼마다, 뭐 야채 뭐 사러 가봤냐,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소득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느낌인데, 물건값만 치솟는 이런 경제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체감적으로도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의에 부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잠재 성장률을 보통 2%로 해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가 2%예요. 네. 그럼 2% 목표 물가를 상회하면 고물가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3년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해서 24년도 2% 성장률로 진입을 못해요.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를 웃돈 채 24년에 또 진입하는데 24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그걸 우린 체감하고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23년 전망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목이 그레이트 리세션이지만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제가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23년 전망서 이 한국 경제 트렌드 첫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였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온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4년에도 그게 재현된다, 지속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네요. 우선은 한국 경기 체감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네. 장사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진이 또 안 나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다 외국 가서도 돈을 쓴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름에 서핑 양양 갔다 왔는데 네. 양양도 손님이 줄었대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랑 실제 거시경제 지표랑 맞아떨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23년 경제전망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 명목소득이죠.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실질소득이죠. 실질소득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가난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어드니까 내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고 물건 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잘 안 일어나는데 가스비 오르죠, 전기세 오르죠, 단무지 가격 오르죠, 햄 가격 오르죠. 김밥 가격 안 올릴 수 있습니까?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손님이 또 떨어질까봐, 단골 손님이 떨어질까봐 올리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기업도 힘들어요. 자금난이에요. 고금리 상황에는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벤처 기업들이요, VC로부터 자금을 못 받아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VC 돈 안 쓰잖아요. 돈 안 써요. 이들이 다 힘드니까 또 누가 힘들까요? 사실은 정부도 힘들어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한 거예요. 세입이 부족한데 세출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긴축적으로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힘든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3대 경제 주체가. 근데
이게 또 좀 나라마다 다른 게 네. 중국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럼 거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되나요? 중국은 디플레입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 보통 보면 동시에 스태그되고 이런 동조화 현상이 네. 되는데 네. 다 블록화처럼 나뉘어지는 거죠. 중국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24년 전망서를 상흔점이라고 써요. 상흔점. 상흔점은 상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상처가 나은 줄 알았는데 흔적은 남는 거예요. 아, 그게 상흔 효과예요. 자,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코로나19 겪었어요. 네. 그 2차 팬데믹 겪어요. 3차 팬데믹 겪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실물 경제에 지장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중국이죠. 2차 셧다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제 또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중국만 저축액이 늘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신규 사업 못 해요. 불안하다는 징표. 불안하다는 징표예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국 경제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역동성이 꺼져버리는 거야, 지금. 중국 경제의 모습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 팔아야 되는데 사과가 지금 안 팔려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떨이 해야죠. 가격을 떨어뜨려죠.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아, 디플레이션 상황에 딱 정의에 부합하진 않아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고 제로 물가를 기록했고 또 마이너스 물가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0 혹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어쩌면 유러피언 국가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국 경제는 어쨌든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올해 5%대 성장을 유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월드뱅크는 5.1%로 전망했고 IMF는 5.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경제를 5%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세가 아직도 높게 유지되는 나라가 물가 상승률만 제로 물가 혹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이건 굉장히 낮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대략 마이너스 1, 2%? 이 정도로 저는 체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디플레일 때는 또 저축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디플레이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제일 현명한 전략을 짜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 그것도 또 좋은 평가시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예. 모두 다 고물가를 경험했으니 그 고물가에 대응하려고 고금리를 택한 거예요. 예. 근데 가장 먼저 강한 고물가를 만난 게 미국이죠. 네. 6월 달에 9.1%, 41년 만에 최고치. 그때 가장 먼저 강한 긴축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강한 물가를 만난 게 유로피언 국가들. 영국이나 유로존. 예. 이들이 또 미국보다 더 강한 그 고물가를 뒤늦게 만나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갔었죠.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다른 사례예요. 일본은 원래 저물가였잖아요. 마이너스 물가. 예.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효과가 대략 한 4%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률이 3%를 찍는 거예요. 예.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얻어 걸린 거죠. 와. 얻어 걸린 거예요. 저마다 자기 국가에 처한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오히려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긴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중국 경제 같은 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스태그인가요? 아니면 인플레라 봐야 되나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예. 아직은 인플레입니다. 어쨌든 23년 성장률을 봤을 때 2%를 상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를 상회하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디플레는 당연히 아니고 물가는 높으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3%대니까 이 목표 물가를 상회하니까 인플레이션이고요. 근데 24년 경제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23년이 3.0%, 24년이 2.7% 떨어지네요. 떨어집니다. 예.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예.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치가 3.9%예요. 아, 그걸 훨씬 밑돌게 L자로 꺼져가니까 경제 위기는 아니죠. 예. 경제 위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역성장할 때를 보통 가리켜요. 역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장률이 3%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평년 성장률을 밑도니까 이거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죠. 24년 경제는. 글로벌리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고물가 기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4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경기 침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제 위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1%대 성장률로 경기가 좀 강하게 둔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GDP 규모는 23년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체감적으로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성장률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약 1.4%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가 안 되는 성장률을 유지하는 예. 경기 침체가 더 지연되는 거예요. 예.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예를 들어 같은 1.4%가 한국의 1.4%라고 같게 비유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같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이건 좀 강한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대한민국 하면 평균 요 정도 찍어줘야 되는 나라가 1.4인 그렇죠. 거랑 미국인 나라가 이만큼인 거랑 네. 그러면 한국은 좀 강한 경기 침체라 봐야 되고 미국은 약한 경기 침체라 봐야 되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가깝죠. 지금 중국은 더한 경기 중국은 예. 물론 성장률의 레벨로 보면 올해가 IMF 기준으로는 5.2%로 전망하고 내년을 4.5%로 전망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강하게 떨어지죠. 그럼 여전히 4.5%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장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을 가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건 매년 이만큼씩 잘 팔려 나갈 거야 라고 기대하니까 증설을 해야죠. 증설을 해요. 예. 채용도 이만큼 해요. 그랬는데 그만큼 가동이 안 일어나요. 공장 하나를 쉬게 해야 돼요. 그럼 그 공장에 필요한 고용 인력을 어떻게 돼요? 해고하죠. 해고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1970, 80년대 때 GDP 규모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될 때 성장률이 높았고 지금은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할 때의 고용 창출력과 저성장 국면으로 갈 때의 고용 창출력은 극명히 달라요. 고성장세가 유지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실물 경제적으로 굉장히 혹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경제 4%대 성장률 높은 거예요. 그렇게 큰 GDP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고성장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14%대의 고성장을 달리던 그런 나라가 4%대로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현상은 어쨌든 그 나라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기를 봐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 기업들 EPS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순이익 성장률이. 그렇죠. 그러면 순이익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 보면 앞으로 3년, 5년에 이 정도 성장을 해줄 거라고 가정치를 잡아서 네. 주가가 선반영된 상태인데 성장 속도가 떨어지니까 선반영한 만큼 값도 밸류에이션을 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성장주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고성장을 기대한 그런 방식의 투자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를 거론하니까 요 얘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도 3%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7%로 내년 성장률이 줄어드는 국면. 그럼 이런 국면에서 중국과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의 기여도가 많이 꺾여요. 그런데도 2.7%를 유지하는 건 중국을 대체하는 대안.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을 대체할 대안이라고 해서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나라 그걸 소위 아세안 국가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EAP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이스트 아시아, the Pacific, 그러니까 아태 지역.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두고 있던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현상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던 중국 기업도 떠나요.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을 대체할 나머지 신흥국.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크게 부상하는 대안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요 정도 권역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률로도 중국 경제는 2023년, 4년, 5년 꼬꾸라지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권역들의 성장률은 5 이상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5, 6%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중국의 어떤 대안으로서 부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읽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중국의 미래 성장 과실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 이걸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신규 일자리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실제 공장이 대거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대거 이동한다는 게 중국 공장을 그냥 허물고 이쪽에 공장 짓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장을 두고 이쪽 나라들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거고, 전체 생산량이 있다면 여기 비중을 줄이고 점차 여기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기지의 이동인데,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전체 벌크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드니까 중국도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움직일 때 마침 인도가 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를 처음 압도하는 나라, 그리고 인도, 중국, 미국 다음이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인건비도 싸고, 물론 부족한 게 있죠. 바로 인프라, 물류 인프라, 전기 인프라, 또 뭐 노동법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미흡해가지고 거기서 고용해가지고 사람들에다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한 게 한마디로 인프라니까 결과적으로 부족함을 채우자가 이들 국가의 산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의 산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도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산업 정책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요. 인도네시아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런 전략이, 이 기회는 맞아야 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자원, 각종 소재를 조달받다가 소재 조달처를 또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포함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얘네들의 강점, 노동력과 자원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 바로 인프라니까. 인프라를 올려놓으면 기업 경영하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접근이니까 이 기회를 가져가자고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 가만히 내버려두고 싶지 않겠죠. 그런 갖가지 전략들을 또 펼치고 있죠. 우선은 고물가는 수요가 많아야 또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원자재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 근데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3대 수요처가 수요가 떨어진다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물가 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전개되면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는 있어요. 네, 그것을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데 회방을 놓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원래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연봉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만 연봉을 깎아가면서까지 어디 이동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 밖에도 국제 유가죠.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바이든을 정말 싫어해요. 트럼프를 원해요. 그럼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도록 회방을 놓고 싶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 이상의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낮춰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국제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면 감산을 단행해야 돼요. 감산해서 국제 유가를 올려놓는 것은 이들 자국에도 좋은 일이에요, 스스로도. 그리고 비축유가 거의 다 떨어져 간다는 걸 잘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 겨울도 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할까? 물가 못 잡겠다. 국제 유가 오르면 물가 못 잡는 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근원 물가는 그래도 잡히는 거 아니냐. 국제 유가만 올랐으니 헤드라인 물가만 반대로 올라가는 거. 근원 물가가 다시 계속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안 그래요. 국제 유가 또 올라가면 2, 3개월 후에 근원 물가를 또 자극해요. 상품으로 다 이어지고 그럼요. 상품이 다 인건비로 다 서비스로 다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는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지만 나머지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 물가에도 국제 유가가 높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근원 물가를 다시 자극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 그거 알고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아,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큰 파업인데 그냥 엄청난. 단순 파업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래요. 근데 아. 왜 파업을 일으킬까요? 가난해져서예요.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안 늘어나니까 소득도 올려달라, 임금도 올려달라는 게 파업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 노조 파업할 때 빨리 협상을 이루어 나간다면 좋겠죠. 네. 빨리 협상을 이룬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고. 근데 40% 올려달라 했다면서요. 이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파업 장기. 동의하지 않으면 파업이 장기화돼요. 네. 그럼 생산 차질 있죠? 네. 물류 차질 있죠?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저번에 롱비치항 그 항만 물류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물류가 빡세져 버리니까 네.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거죠. 이게 파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파업의 경향성이 그러니까 임금 이외에 거대한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러다이트 운동, 예.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성격으로도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를 타겟으로 한 파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부품이 대략 한 2만 개 정도. 근데 전기차의 부품 수가 한 15,000개 정도. 전기차로 전환될 때 부품이 줄어들죠. 그럼 부품 공급 업체들이 줄어들죠. 예. 그럼 거기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우리는 일자리 해고하지 마라 라는 약속까지 같이 요구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여타 산업에게도 같이 공감대를 가질 만한 일이에요. 러다이트 운동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 방직기가 네. 나의 일을 빼앗는다 네. 하면서 방직기 부쉈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종류의 이 거대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확산될 수도 있어요. 성격상. 대통령이 와서 같이 파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쉽게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겠다. 뭐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아,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침체가 되면은 물가도 좀 같이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면서 네, 실제로 약한 침체는 오는데 물가가 그냥 그대로 가는 맞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장세가 주춤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네. 그러면은 좀 가격이 좀 어떻게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공급도 같이 부족해지는 현상인 거죠. 이것은 네. 정확히.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언제쯤부터 해결될까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성격상 이게 약도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겠는데 뭐 안 좋은 예감은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의 국제기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따르면 그래도 24년까지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 않을 텐데 25년 정도가 되면 어쩌면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에 놓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원해요. 이게 원한다는 게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물가를 잡는 것을 원하는데 빨리 물가가 잡히길 원하고 그리고서 어쩌면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좀 정상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금리 말고 또 너무나 낮은 금리 아니고 대략 뭐 한 3%대 정도에 달하는 정상화를 원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좀 원하다 보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질 경우 24년 끝자락에 좀 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예. 특히 그만큼 경기 침체 정도가 심각하니까. 독일 보세요. 독일 마이너스 0.3% 역성장이에요. 네. 근데 물가는 6.4%예요. 최악이네요. 떨어진 게 6.4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정점이 6.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너무나 안 좋은데 물가 상승률은 너무나 또 높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물가 상승률만 좀 잡히면 빨리 경기 부양시키고 싶겠죠. 예.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또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다시 인플레로 또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걱정도 들어요. 아, 너무 빠르게 처방하다가. 그렇죠. 그게 결국 인플레 재발 가능성이 꽤 높다 볼 수 있겠네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 연내 금리 인하는 절대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근데 애써 기대를 많이 했죠, 시장에. 예. 그 기대하에서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예. 근데 물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해버리면 물가 다시 튀거든요. 예. 그걸 방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온 다음에 예. 경기 침체가 크게 오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서 네,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모델링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연착륙 깔끔하게 되는 것보다는 네, 경착륙의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동 산유국들, 러시아가 국제 유가를 계속 끌어올려다 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힌 채 오랫동안 지속되면 강한 경기 침체 압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게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강한 경기 하방 압력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부양도 더 미뤄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금리여도 그 유동성에게도 좀 어떤 비축을 해놨던 기업들이나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들이 견뎌는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안 남았고 네. 기업들도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게 작년은 고금리인데도 예. 버틸만 하다라고 들었다가 네. 최근에는 돈 빌려달라는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계에 다 온 것 같은데 네. 이런데 지금 빨리 금리가 안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래 간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부러지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네, 되게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가장 안타까운 우리나라나 세계 경제에서 관찰될 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4년을 가리켜서 또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그래서 뉴레지. 뉴 레짐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새로운 체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 체제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22년에 금리 막 치켜 올라갈 때 그때는 실물 경제가 그렇게 막 위협감이 오고 공포감이 올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장기화되니까 이제 죽겠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24년까지도 더 연장돼요. 돈 빌리기도 어렵다 그러고 버텨내기도 어렵다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금리의 레벨 자체가 중요한 거죠. 2냐, 3이냐, 4냐, 5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는 금리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속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달라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금리의 레벨이 높아진 채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게 경기에 굉장한 무거운 짐처럼 이 뉴노멀 시대에는요. 자산 시장은 달라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는 건 가격이에요. 네. 근데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는 건 가격이 아니에요. 활동 자체예요. 예. 그렇죠? 근데 가격 자체에 관심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산 시장은 심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물 경제는 금리의 레벨이 높으면 힘들고 그게 오래 지속되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의 레벨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될 때 두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공포감이 좌지우지예요.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뭐 0%대였는데 막 3%대를 향해 막 올려요. 근데 22년의 기준금리가 지금 23년의 기준금리보다 낮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포감이 더했어요, 덜했어요? 공포감이 22년에 더 했죠. 더했잖아요. 네. 더해서 다 시장을 네. 떠났잖아요. 공포감에. 주식시장에 다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22년 전망 말씀드릴 때는 주식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1년에 22년 전망할 때는. 그러니까 공포감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24년에는 그 고금리가 장기화됩니다. 공포감을 가질까요?
아, 오히려 안 가진다. 여기서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 익숙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뉴 레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고금리가 미워요. 믿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고금리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해요. 2007년에 집 살 때 네. 7%였거든요. 아파트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7, 8%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4년에 샀을 때 4%였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네. 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저금리야?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금리의 레벨도 중요합니다. 그건 실물 경제 관점의 해석이에요. 근데 금리의 변화에 따른 어떤 심리가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이제 완전 제로금리 시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역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험한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저금리.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이상한 금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니까 내 눈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금리가 또 오래 지속되면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되니까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게 고금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끝났다. 이거는 좋은 사인이에요, 나쁜 사인이에요? 심리라는 면에서. 좋죠.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채권 투자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줄 알고. 그겁니다. 올해는 헛된 기대였을지 몰라요. 제가 자주 표현했는데 네. 헛된 기대였던 거죠.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중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건 헛된 기대다. 근데 24년에는 그게 헛된 기대가 아닐 수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헛된 기대가 아닌 거예요. 헛된 기대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당연한 거고요.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고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지 여기서 금리 인상할 일은 당연히 없다. 이것은 이 심리적으로 공포감이었다가 공포감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24년에는 오히려 금리가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권이랑 부동산 심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 침체 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옵니다. 그러면 또 댓글로 이래요. 아니 경기 침체 온다더니 부동산 시장은 왜 반등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혼동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주식이 왜 올라? 막 이러면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극단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의 악화된 정도를 비유하면 2020년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2020년만큼 집값이 급등한 적이 없어요. 주식도 엄청 올랐죠. 주가도 그렇게 급등한 적이 네. 없어요. 그래서 투자 놓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경기 악화가 그게 고스란히 자산 시장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 그 실물 경기는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게 그 레벨 자체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산 시장은 심리예요, 심리. 심리다. 근데 그 심리를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높아진 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어쨌거나 물가 상승률은 24년에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망이 그렇고요. 예.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더 안 올리고 내리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식시장은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주식시장은 같은 개념이고요. 주식시장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죠. 시점적으로. 일단 교과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해질 때 시장에서 그 강해질 때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겠죠.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지점이 여러분께서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언제일까를 놓고는 저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깝게 오고 있구나라고 안심을 가질 때예요.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때가 아니에요. 확실히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3개월 연속 떨어지는데 3% 밑으로도 떨어지거나 하는 지점에서는 곧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겠네. 그런 강한 믿음이 형성되는 구간. 그러면 저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숫자를 만날 지점은 24년 4분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선행해서 움직이죠.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그걸 전제로 깔면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네.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끝내고 내년 초를 만나고 하실 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나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지점에 발동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채권, 부동산, 주식 다 비슷한 타이밍을 보시는 거예요? 타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좀 달라요? 네, 그럼 주식이 더 빠르고? 주식이 가장 빠르고요. 다만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작년에도 전망하기를 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조정되다가 중반 이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역시 뉴 레짐에 가까운 성향도 있고요. 여전히 고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 말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주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더 주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2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떨어지는 구간에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에서 0에 가깝게까지 갑니다. 이 구간이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23년 중반부터 가격이 반등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배경적 이유가 그 지점부터 미분양주택이 확실히 준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 지켜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기준선을 좀 삼아서 설명드린다면 23년 한 중반부터 6만 호대, 6만에서 6만 5천 호 사이 이 정도의 미분양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값이 6만 호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5만 호 가깝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분양주택 건수를 추산해 봤더니 그 값이 그 밑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만 호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로 보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7월 말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값이 0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는 0.03% 플러스로 움직이는데 이 근처에서 계속 맴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미약한 상승세, 약한 반등? 약반등 정도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뭐 심리도 작용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같은 실물 경제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향, 금리의 영향이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다시 올라가진 않겠지만 더 강하게 떨어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한 반등을 이루었고 미약한 상승률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반등 오기 전에 너무 고금리다 보니까 중간 발작이 온다라던가 네. 기업의 부도라던가 좀 이런 좀 중간 리스크가 올 만한 시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써볼까요? 그럴 만한 대상인데 23년에 만났던 숙제들 그 숙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숙제를 뒤로 미룬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게 아니라 지연된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채권 만기 도래되는 것들 만기 연장해줘요. 뭐 혹은 뭐 대출 지원해줬던 거 만기를 연장해줘요. 그쵸, 탕감이 아니죠. 다 그런 거예요. 부동산 PF 연체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역시 그런 것들도 다 만기를 연장해 준 거라.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또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래요. 뭐 해준 거는 만기 연장이에요. 근데 물론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으려면 만기를 연장해 놓고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사이에 어쨌든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뉴 레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적어도 상반기를 지나서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못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이벤트가 등장하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만약에 실제 단행돼요. 그러면 국채금리 치솟죠. 예. 그러면 국채금리가 치솟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건 제2의 SBB 사태 같은 게 나타날까 봐. 왜냐면 SBB 사태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완전히 바닥나니까 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만 안 하면 미실현 손실이 있어도 돼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만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파산할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대거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가면서 상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 할인을, 그러니까 채권 깡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처럼 만약에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생긴다. 근데 지금으로서 제일 가늠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뭐 셧다운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기준금리는 유지시키지만 국채금리 올라가면요, 또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해요. 그쵸. 발행했다가 안 사가면 난리 납니다. 주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금리나 혹은 뭐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 만큼 어떤 불안 요소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또 도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불확실성 요인이 또 지배하게 돼요. 물론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못해요. 그게 금리 인상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등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물가도 더 빨리 잡힐 거고 네. 금리 인상 효과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우리 연착륙인 거고, 네. 그게 나오면은 경착륙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24년에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도 이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실물 경제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성장을 받아들인다면 성장하려 하지 않아요. 일본처럼 성장을 위해 시도하지 않아요. 저축을 늘려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저성장을 더 예. 받아들이고 예. 그게 또 저성장이 저성장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뉴 레짐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 SBB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 헝다 비구이한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 지금 그런 터지는 일들을 뒤로 연장만 해놓은 건데 그때에 대해서 터지면 그때는 좀 아플 수 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이 날라갔어요. 네. 해임이 되고 이제 뭐 새로 뽑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임시 예산안이 11월 17일까지가 잠깐 마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셧다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없다고 가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셧다운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그 디폴트 값으로 봐야 아, 된다? 무슨 미국 정부가 무너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수차례 있었어요. 있었고 최근래에 있었던 거는 18, 19년에 있었어요. 바로 트럼프 정권 때 네. 18년 12월에 시작해서 2019년 1월 달까지 예, 한국 언론은 보통 35일이라고 표기하고 외신들은 36일로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숫자를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그게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기간이에요. 근데 그 셧다운이 초래됐었고 셧다운 이후에 2019년 1분기 성장률에 GDP 성장률에 약 0.2%포인트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GDP에서 그 성장률에서 0.2%포인트가 날아간다. 이거는 상당한 충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트럼프는 겪었고 결과적으로 그 현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으면 산불 난 것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무슨 가로수 나무가 쓰러져 그것도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신재교육 관리 안 했냐? 이러면서. 뭐든지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일어나면 공화당이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투표권이라는 관점에서는 민주당 혹은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공학적으로선
그것을 조금 더 이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셧다운이 나라고 차라리 이제 뭐 예산안 합의할 때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물론 이런 표현은 제가 공화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게 신용등급 강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이고 당연히 국회라는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운영되는 체제인데 나라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2023년 8월 말쯤인가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했고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당연히 12월 말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텐데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안 되면 셧다운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미국 정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번 바이든 때도 임시 예산안 세 번인가 해가지고 연장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주 가까운 근래에는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굉장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채금리 치솟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의사결정을 놓고 단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못할 만큼 불안한 전국 상황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죽했으면 또 해임까지 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일까. 그러면 향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정세, 흐름 그게 과연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까. 이런 것들이 신용등급 강등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종류의 미국 경제의 어떤 하방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뭐 공화당 쪽도 보면은 이제 더 강경파는 어떻게 좀 트럼프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네.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네. 트럼프의 입김이 더 공화당에 작용을 하게 될 거고 네. 이제 내년 봄부터는 이제 뭐 대선 레이스 한창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공약들이 나올 건데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애프터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증시에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뀔까요, 경제 방향이?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맨날 그 투표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만 미국도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아니고도 다른 나라들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없냐. 후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근데 역시 미국도 후보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화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트럼프밖에 없고 또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후보가 바이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공화당 사이드에서 공격하는 바이든의 약점은 나이 많다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임기를 다 지키지 못하고 운명하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국가가 또 흔들리는 사태가 그렇죠. 당연히 그 나라 정상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경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의 정치로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다. 그리고 23년 경제 보세요. 24년 경제.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안 좋고 물가 이렇게 치솟고 그러니까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약간 공화당으로 좀 지지도가 옮겨가고 있고요. 근데 공화당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마땅히 트럼프만큼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을 이길 만한 인물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프터 트럼프라는 그 뭐 테마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성향이 무엇이 있을까? IRA 같은 거. IRA도 마찬가지죠. 예, 그 안에 있는 업종들, 업종도 마찬가지. 전기차, 친환경 이런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예. 트럼프 정권 때도 계속 발표해 왔었던 게 공약부터 발표했었던 게 우리는 석유화학 산업이다.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을 강조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유엔 그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 탈퇴해야만 해요. 와우. 예. 그래서 트럼프 때 탈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 협약이라든가 기후 문제를 신경 쓰는 게 트럼프의 방향이 아니에요. 기후 문제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더라도 우리 미국만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많이 추진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든은 반대죠. 예.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오바마 행정부도 그때부터 계속 이끌어왔었던 경제 성장 전략이 녹색 성장이에요. 그린 그로스. 그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해서 뭐 전력을 서로 주고받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P2P로 뭐 이런 방식 만들겠다. 그때 고민했던 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 강조하고 전기차 강조하고 예.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보급 많이 하고 보조금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종 뭐 보호무역 조치적인 성향의 그런 IRA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그냥 첨예하게 갈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노믹스가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지를 잃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친환경 하면 뭐 우리가 있는 풍력이라든가 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조금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을 거고. 네. 뭐 예를 들어 그럼 트럼프가 되면 IRA 그걸 철퇴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트럼프가 시대를 장악했을 시점에 또 상원과 하원의 구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린 트럼프 시대는 이미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리 미국인 거예요. 근데 바이든 시대는 동맹국과의 그 결연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파이브 아이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한국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네가 내라. 미국은 경찰적 지위를 수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동맹국적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바이든은 동맹국적 그런 지위를 강조해요. 미국, 유럽, 뭐 북미,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 동맹국적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둘로 쪼개지죠. 근데 트럼프 시대가 오면 다시 세계화의 흐름이 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개인주의라서. 네, 다시 그런 면에서 세계화예요. 둘로 쪼개지는 흐름이 아니라. 아.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이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정치공학적으로도 친해요. 중국은 이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시대에는 다 싸울 거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처럼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방식이 아니라 각계전투적인 그런 보호무역주의 시대 그런 면에서 세계화는 또 진전될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이름의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 하원이랑 이번에 민주당이랑 그 임시 그거 합의안 볼 때 네. 우크라이나 예산 빼라 했잖아요. 지원금. 네. 그 우크라이나 예산 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김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고 싶었었거든요. 공화당은 예.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왜 그 전쟁 국방비를 왜 미국의 예산으로 저길 지원을 하느냐? 저 나라 돈으로 저 나라 싸우게 하던가 네. 나토가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돈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또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긴 또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의 지원금이 지속되기 빠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전쟁이 또 빨리 종전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럼 셈법이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복잡해지죠. 야.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처럼
어쨌든 바이든은 동맹국적 지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권역 대 권역으로 싸우는 방식을 좋아하죠. 근데 미국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미국 대 각계로 다 싸우는 거죠.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약간 느낌상. 그리고 어떤 공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각종 조약에서 다 탈퇴하잖아요. 예. 그런 식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굳이 해석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맞지만 동맹국 우선주의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예,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네. 미국의 상징이면서 또 전기차고 이번에 파업도 뭐냐면 자꾸 남부 텍사스주 쪽으로 전기차 공장들을 짓냐. 네. 이거 다 북부 디트로이트로 올려라.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럼요.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편을 들어주면 내 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차피 전기차의 친환경인 거고. 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 줄이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테슬라한테도 타격이 될 수 있을까요? 타격이 되죠. 아.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도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의지가 어떨까요? 확 사라지겠죠. 일단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가는 속도에 지장을 주겠죠. 일시적으로 차질을 주기도 하겠죠.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거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뭐 아예 막거나 뭐 이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산업들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갈림길이 나오겠죠. 기대니까. 오히려 뭐 테슬라 입장에서 길게 봤을 때는 차라리 경쟁사들이 도산을 하고 네. 이때 한번 구조조정을 크게 겪는 기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나중에는 확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예, 쉬운 일이라고 단기적으로는 있지 좀 고생을 좀 하긴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결국 돈 벌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잃지 않던가? 네. 어떻게 좋은 해야 될까요? 말씀이시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와 주가 침체는 다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는 다른 거다. 경기 침체가 전개돼도 자산 시장은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 고리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주식인지 아니면 어떤 자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1번으로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고 싶다면 알타시아입니다. 아, 인도. 네. 인도를 포함한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지역을 포괄하는 ETF 투자 상품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세계 경제가 어쨌든 성장률로 봤을 때 23년보다도 24년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23년 올해는 22년보다도 안 좋아요. 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 3.0 그리고 2.7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L자로 꺾여가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성장률이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를 가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영 전략 관점에서도 어디를 타겟으로 신시장 진출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투자 의사 결정 관점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2의 중국이 어디일까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들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고요. 또 이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를 함께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메이크 인 인디아라든가 네.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생산기지로서 되기에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중국보다 나은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와중에 노동력과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GDP 증가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인도가 2023년 기준으로 GDP 순서로 5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네. 6, 7년 정도가 되면 4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중국, 인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은 이미 GDP 규모가 큰 편인데 이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만큼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커요. 중산층이 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빈층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초콜릿 사 먹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데 무슨 소위 사치제를 먹어요. 그렇죠. 근데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산 기지가 깔리고 산업이 저변에 깔리면서 또 인프라 건설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산층이 늘어나면 소위 기후식품 수요가 늘어요. 커피나 초콜릿 이런 기후식품 수요. 기후식품 수요가 늘어날 만큼 그 나라가 시장으로서의 그게 기후식품이 굉장히 재밌게도 시장으로서의 가치로서 부상하는가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그 저소득층일수록 예. 쉽게 말하면 쌀밥만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골프 치고 스포츠 즐기고 오락 뭐 영화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호식품 중에 그런 커피와 초콜릿 같은 것에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 그 현상이 이 나라가 소비 시장으로서도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경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와 소비 시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제2의 중국으로서 부상할 수 있고 지금 중국의 인구보다 인도의 인구가 많고 예. 그리고 이 인구가 많아진다. 앞으로도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인구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네. 인도의 인구는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젊은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보면 제2의 중국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우리의 좀 예. 장기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분이 직접 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 투자 방식이라도 인도의 주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도 저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번 스태그플레이션 때 물가 많이 인플레이션 그때는 원자재가 좀 수혜를 많이 얻었었잖아요. 네. 정유주라던가 뭐 이런 데들 많이 올랐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원자재 중에서 그냥 하나의 원자재를 의견을 드리면 기후변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는 중장기적인 트렌드죠. 예. 근데 24년 만에 주된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트렌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very strong 엘니뇨예요. 엘니뇨가 그냥 엘니뇨가 있고 슈퍼 엘니뇨죠. 예. 그게 언론 표현이에요. 슈퍼 엘니뇨가. 예. 기상과학자들은 엘니뇨, 스트롱 엘니뇨, 베리 스트롱 엘니뇨. 그리고 윅 엘니뇨까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엘니뇨인 거예요. 네. 근데 베리 스트롱 엘니뇨 요 레벨을 이 언론에서는 슈퍼 엘니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책에다 슈퍼 엘니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강한 엘니뇨가 찾아오면 역시 어떤 특정 지역에는 가뭄이 퍼지죠. 가뭄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이 국가들의 가뭄이 이미 쭉 퍼졌어요. 예, 맞아요. 가뭄이 퍼지면 농산물 공급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그렇죠. 그래서 밀, 콩, 옥수수 3대 식료품 원자재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엘니뇨가 찾아옴에 따라서 식량 위기가 오고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국면일 텐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그래서 베리 스트롱 엘니뇨라는 기후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원자재라는 관점에서 이런 3대 식료품 원자재, 특히 이제 밀 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 22년에도 공급 부족 때문에 또 가뭄과 메뚜기 떼 출범과 뭐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역사상 정점을 갱신한 적이 있어요. 그 지점을 또 올라설 수도 있겠다. 베리 스트롱 엘니뇨가 실제 찾아온다면 그럼 헤드라인 CPI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제가 물가가 안정되는데 방해를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니뇨예요. 베리 스트롱 엘니뇨가 찾아오면 심지어 지금은 제가 3대 원자재 중에 식료품 원자재 바스켓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나 광물 원자재도 사실은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광물 자원, 철, 비철금속, 니켈, 구리, 리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들, 반도체 핵심 소재들, 이거 다 광산에서 나요. 맞아요. 근데 엘니뇨 찾아오면 산사태 일거든요. 저 홍수 나서 잠긴 적도 있었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조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생산 차질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도 약간 비슷한 광구의 비슷한 현상, 조업 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는 일도 있고요. 또 이상기후 현상은 에너지 수요를 늘려놓잖아요. 에너지 수요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여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에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에도 그런 걸 썼는데 정수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 예. 이게 온도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러면 이게 이 플라스틱 공법으로 제조를 하지만 예. 이게 뒤틀림이 생기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아, 불량이 왜 나오는구나. 미세하니까. 예. 그리고 금형 제조 회사들, 금형 제조 회사들도 역시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기후 현상이 오면 적정 기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들겠죠. 전기료도 많이 들죠. 에너지 더우면 에어컨 더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결국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3대 원자재 바스켓에 걸쳐서 베리 스트롱 엘니뇨는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2024년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엘니뇨까지 오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기상과학자들이 24년 12월에 겨울에 베리 스트롱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9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 오길 바라지만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90%라고 기상과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줄 거다라고 가늠하시고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원자재 물어보셔서 답변 드립니다. 아, 이런 면에서 최악의.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러면 좀 이때 지금 아예 투자를 좀 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중간 발작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숏을 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예, 주식 비중을 줄일까요? 네. 아니면 현금만 들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하락까지 베팅을 해야 될지. 네, 저의 의견을 좀 드리면 어쨌든 이 셧다운이라는 과제, 불확실성 덩어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실제 발생해도 역시 또 한 번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또 한 번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기대감이 집중되는 그 지점이 앞에 말씀드렸던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본다면 24년 4분기 정도, 네. 그로부터 한 6개월 전, 그 정도 전쯤에 기대감이 막 무성해질 건데 그 지점에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당탕탕 있을 때 시장을 떠나요. 근데 또 기대감이 있을 때 시장에 다시 그 돈이 또 들어오죠. 또 들어와요. 예. 그때 같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굳이 그때 같이 들어와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예, 예. 제가 뭐 안전추구형 투자 전략을 취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책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혹시 오늘 대화한 것 중에서 좀 없는 내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없는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마무리 말씀이니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수년간, 수십여 년간 이 경제 전망을 해오다 보니까 더 절감하는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경제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구나. 어떤 톱니바퀴는 작기도 해요. 어떤 톱니바퀴는 크기도 해요. 그래서 굴러가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먼저 굴러가고 여기는 뒤늦게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가라는 톱니바퀴, 또 금리라는 톱니바퀴, 또 환율이라는 톱니바퀴, 부동산 시장이라는 톱니바퀴, 주식시장이라는 톱니바퀴가 따로따로 놀진 않아요. 분명히 이 거시경제는 같이 돕니다. 그 속도가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톱니바퀴가 어떻게 고리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체감하시길 좀 바라고,
그런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장착하신 다음에 좀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투자해서 결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전망 시리즈 좀 딱 봤을 때, 네. 2025년 경제 전망은 네. 지금 즉시 투자하라. 아, 이런 제목 하나 나오는 딱 시기가 오길 바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네. 22년엔 사지 마라. 예, 25년 23년은 살 사람 사라. 당장 24년은 시작해라. 아, 예. 예. 네. 그럼 좀 더 밝은 우리 장밋빛 전망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